외국인의 국내 순매도가 올해가 유독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올해만 외국인이 판 게 한 740억 달러 정도 됩니다. 리밸런싱 뭐 얘기를 뭐 자주 얘기를 하지만 왜 파는지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팔고 나가는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달러 수급상의 요인 자체가 원화 환율에 일단은 조금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.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스페이스X 상장이 적잖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. 미래에서 지금 스페이스X 공모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3억 달러인가를 조기 완판이 됐다. 조기 완판. 네. 자금도 일단은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예. 환율이 불안한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달러 매수세 자체가 더 준다라는 것이 일단은 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의 좀 배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신홍성 총재께서 환에 대해서 이전 총재분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성을 좀 이렇게 크게 두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보면 외환시장 개입이 분명히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강력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정도의 외환시장 개입은 나오지는 않아서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 좀 용인하고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. 우리 하는 총재도 이제 갈 길은 인상밖에 없다고까지 했으면은 연준도 지금 보니까 이제 내리는 거는 기대하기 힘든 안 올리기만 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까지 됐으니 그렇다면 이거는 엄청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대변혁 아닙니까?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그쪽하고 연결하는 거는 좀 오바입니까? 어떻게? 약간 분명히 리스크는 있죠. 결국 이제 속도의 문제일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뭐 이제 금융위기 최고 뭐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도 이거 환율 갖고 밥 먹고 산 사람인데 박 의원님 저 요즘 환율 설명을 못 하겠어요. 예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뭐 환율을 오래 봤지만 예. 이렇게 환율의 이렇게 급등 요인을 오늘 많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네. 대답을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1,500원대 환율이었으면 사실은 국내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라든지 네.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보는 뭐 무역 수지가 적자라든지 글쎄. 뭐 CDS 프리미엄이 뭐 급등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현상들이 나와야 될 텐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, 뭐 지금 화면에 잠깐만요. 더더구나 이제 달러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원달러 환율의 어떤 보면 가장 큰 주요 지표였는데 지금 달러 지수 자체는 오히려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만 사실은 좀 약세 흐름을 좀 가고 있고요. 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CDS 프리미엄 예. 한국의 어떤 위험도를 보여주는 한국의 CDS 프리미엄을 보면 최근에 오히려 더 하락을 했습니다. 안정적이네요. 예,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예. 그래서 이러한 좀 상경화에서 왜 원화환만 이렇게 약세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 네. 저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사실은 수급이란 부분 자체를 그렇게 신경을 좀 안 썼던 부분들인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 달러 수급이란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큰 영향을 사실은 좀 원화 시장에 사실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디 뭐 외환시장 뿐이겠습니까? 전부 뭐 주식도 예, 뭐 수급이 뭐 아무래도 지금은 머니가 뭐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간에 워낙 좀 이동이 사실은 좀 큰 부분들이고요. 제가 그렇게 좀 달러의 어떤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는 예. 지금 화면에 그 왼쪽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의 국내 순매도가 그 과거 추세에 비해서 연도별로 제가 2000년 이후를 쭉 그려놨지만 올해가 유독 사실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지금 오늘 종가까지 보면 대충 올해만 외국인이 판 게 한 740억 달러 정도 됩니다. 저 지금 내리 꽂는 게 저게 금년도에 예, 금년도 겁니다. 예. 금년도 거고 위에는 색깔별로 예, 다 21년부터 21년부터 쭉 했었는데 누적으로 연초부터 누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차트인데. 하하. 위에는 2, 3, 2, 4, 2, 5 그래서 선이 5개 있는데 그래서 쭉 끝까지고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26년은 아직 절반 정도도 안 절반 같지 왔으니까. 않은데 지금 완전 추락이네요. 예, 740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지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상수지가 1,000억 달러 조금 넘는 상황들이니까 거의 뭐 경상수지 버금가는 좀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 특히 5월 초 이후를 좀 주목을 해보기 5월 초. 5월 초 이후 지금까지 얼마를 매도했냐면 38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. 순매도规模가. 5월 초 이후 380억. 예,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300억 달러가 한 달 동안에 400억 달러 정도가 나간 거죠.
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정도로 외국인이 뭐 우리가 뭐 지금 외국인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리밸런스 뭐 얘기를 뭐 자주 얘기를 하지만 네. 뭐 여하튼 그거 뭐 왜 파는지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팔고 나가는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달러 수급상의 요인 자체가 조금 원화 환율에 일단은 조금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여주신 저 그래프에서는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커스터디 은행들의 달러 매수세가 강하다. 그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네. 지금 환전해서 나간다는 의미로 봐야겠네요. 그렇죠. 환전에서 나간다는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오늘 왜 또 이렇게 급등을 해?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뭐 국내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해서 뭐 좀 원화에도 약세 요인이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뭐 항상 뭐 이전에도 뭐 몇 차례 있었던 부분들이어서 네. 뭐 그거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스페이스X 상장이 적잖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서 지금 스페이스X 공모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3억 달러인가를 조기 완판이 됐죠. 조기 완판. 예. 그러니까 총 한 5억 달러 정도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예. 그 자금도 일단은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예. 일시적으로나마 뭐 그게 아주 절대적으로 외환 시장에 뭐 수급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환율이 불안한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달러 매수세 자체가 예. 더 준다라는 것이 일단은 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의 좀 배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올해 전망을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삼저 현상이 올해 조금 뭐 지난해 말부터 이제 삼저 현상을 얘기했는데 지금 부분은 이제 삼고로 사실 확 돌변을 했죠. 1년 만에. 예, 그러니까 고유가, 고금리, 고환율이 이제 예. 물론 이제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여하튼 최근에 국내 국채금리,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마찬가지지만 국채금리가 사실은 상당히 좀 오른 부분도 뭐 아무래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뭐 이탈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. 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서로 상호 이제 환율하고 수급상에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이제 상고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인데 물론 이제 정확한 뭐 내피셜입니다. 그러니까 예. 예.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었죠. 그래서 신원성 총재께서 처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좀 뭐 명확한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환에 대해서 이전 총재분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성을 좀 이렇게 크게 두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외환 시장에서 정부가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 좀 용인하고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. 그러니까 최근에 원달러가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보면 외환 시장 개입이 분명히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강력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정도의 외환 시장 개입은 나오지는 않아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좀 그러니까 달러 쪽에서 보게 되면 좀 투기성 수요 뭐 이러한 쪽을 좀 부추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.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 고유가 영향을 사실은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통화 보게 하면 뭐 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 중에 보시게 되면 요 화면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주요 통화의 그 연초 등락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미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등락률을 보여주는데 주로 이제 그 2월 말에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제 원화를 포함한 주요 통화가 대부분 약세였습니다. 근데 유독 사실은 이제 약세가 되고 있는 게 아시아 통화 부분들이거든요. 물론 이제 엔이라든지 대만 이제 달러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긴 하지만 뭐 인도 루피아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루피아 또는 뭐 필리핀 페소, 바트 뭐 이러한 좀 고유가에 취약한 통화들 자체가 대부분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거기에 유독 사실 원화가 더 약세인 부분들이죠. 그래서 파란 색깔 막대가 미국 이란 전쟁 이후 그러니까 3월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. 3월 초 이후로. 예. 그러니까 3월 초 이후로 사실은 연초보다 사실은 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아무래도 전쟁의 여파가 사실은 아시아 통화, 소위 이제 낙인 효과가 사실은 좀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고유가가 되면 아시아 통화 약세가 된다. 이 논리에서 뭐 저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일단 그 쪽에서의 영향,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는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.
이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이란과 미국 간의 지금 종전협상 MOU가 뭐 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고 이게 뭐 타결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종전이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종전 협상이 안 되고 뭐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해도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좀 하나의 요인이 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. 원유 재고 부족 문제입니다. 저 하얀색 선이 뭡니까? 예, 전 세계 원유 재고입니다. 원유 재고. 예, 전 세계 원유 재고인데 최근에 이제 하얀색이 가파르게 끝에 보면 이제 급락을 했죠. 예. 그러다가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지금 Y축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. 예, 6.0, 7.0, 8.0. 배럴입니다. 배럴? 10억 배럴로 보시면 됩니다. 빌리언. 예, 빌리언이. 90억 배럴. 예,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80억 배럴에서 지금은 거의 한 76억 배럴 정도 수준을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. 그러네요. 근데 이게 6월 말 정도가 이제 브룸버그에서 얘기하는 사실은 위험 레벨입니다. 경계 레벨이죠.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유가가 저 빨간색 말입니까? 예. 그러니까 그게 한 9월 정도까지 이제 브룸버그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안 되면 저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호르무즈가 해협이 열리면은 괜찮을 텐데 저기 계속 봉쇄가 장기화. 전쟁 여부를 전쟁 여부를 떠나서 호르무즈가 해협이 봉쇄가 해제가 안 되면 결국 한 70억 배럴 정도를 하야하는 정도의 전 세계 원유 재고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고 지금 주요 정유사 CEO들도 대부분 이제 7월달에 원유 재고 급격히 줄어든다는 경고 목소리를 사실 계속 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6월 중에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종전 협상이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7월부터는 국제 유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사실은 잠재해 있는 부분들이고요. 그래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인 효과라는 부분에서 만약 유가가 더 오르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국가가 결국 이제 아시아 쪽이 상당히 더 취약할 수 있다. 이러한 좀 우려 자체도 적지 않아 지금 원화 약세 심리를 좀 부추기는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뭐 원화가 최근에 이제 1,5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이유 자체가 뭐 비슷한 부분들인데 그 현상 자체가 최근에 조금 더 가속화됐다. 뭐 이 정도로 사실은 지금 원화 약세 요인을 좀 설명할 수 있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신영성 하는 총재를 갖다가 언급하셨습니다만 제가 받은 첫 인상은 특히 이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저는 그 레토릭에 상당히 좀 그 레토릭이 인상적이었는데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갈 길은 명확하다. 이 정도 같으면은 중앙은행 총재 수장으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 아닙니까? 그렇죠. 아주 결국 이제 금리 올릴 일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환율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.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막으려면 수단은 많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뭔지는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이창용 전 총재 때는 그 발언이 또 사회적 좀 시장의 여파 뭡니까? 파란을 좀 일으켰던 게 서학개미 때문이다라는 토로 얘기했지만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길 외국인 순매도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경상수지 흑자 부분을 갖다가 능가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학개미 부분은 작년만큼 그렇게 맹렬하지는 않은가 보죠. 예, 뭐 서학개미는 뭐 계속 나가고 있긴 계속 하죠. 나가고 근데 있는데. 이제 하나 이제 생각을 지금 저희가 이제 복귀 계좌가 연초부터 됐죠. IRA. IRA가 됐죠. 예. 거의 1조 원 정도가 사실은 들어왔습니다. 그 세제 혜택을.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외환 쪽에는 상당히 부담을 좀 덜어준 거죠. 거기다 지금 국민연금의 그 환해지와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그 해외 투자 비중 자체를 상당히 줄여놨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갈 금액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러한 그 기존의 연기금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가는 자금 자체는 작년과 뭐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보는데 워낙 아까 차트에서 보니까 외국인이 나가는 속도가 너무 좀 너무 빠르다. 네, 그게 뭐 셀코리아는 아닌다 하더라도 나가는 속도 자체가 저렇게까지 될까라는 부분 뭐 이게 조금 역설일지 모르지만 국내 증시가 그만큼 좀 빨리 올라가면서 사실 외국인이 줄여야 되는 금액 자체가 좀 많아졌다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외환 시장에는
조금 도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대목 말이죠. 그 대목 한번 우리 박상영 의원님 뷰를 듣고 싶은데 그동안에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았단 말이에요. 파니까 이 친구들 그냥 기계적인 리밸런싱이야. 한국 주식이 너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특히 그들도 뭐 반도체주를 얼마나 중점적으로 담았겠습니까? 그러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비중이 자기들 룰을 넘어서서 규정을 넘어서서 그래서 기계적으로 줄이는 거야. 그걸로 계속 설명해 와서 셀코리아 한국을 떠나는 건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다가 이제 갑자기 며칠 전부터는 또 다들 주식 방송 보다 보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스페이스X IPO 들어가려고 이거 털고 자금 마련하는 겁니다. 이거 지금 내피셜입니까? 팩트입니까? 뭐 일부는 맞는 말도 일부는 있겠지만 맞는 그걸 말인데 갖다가 사실은 그거로 설명하기는 좀 예, 저는 뭐 당연히 조금 들어가겠죠. 그렇지만 예. 뭐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만 팔고 들어갈 이유는 사실은 좀 없기 때문에 예. 그거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 그 정도의 이 스페이스의 상장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. 비트코인 예, 그러니까 금리도 사실은 많이 올랐고 또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예. 사실은 이제 스페이스X로 조금은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사실은 국내 주식의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쪽을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이 파는 것들 자체가 어제 오늘 팔았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사실 설명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초부터 사실은 좀 매도세 자체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부분 자체는 조금은 그거로 설명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말 나온 김에 예. 스페이스X 이게 보니까 뭐 1조 7천억 달러 정도의 그 회사 가치 결국 이제 발행 주식을 갖다 이제 공모가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정도가 된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 뭡니까? 시장에서 이제 풀려나와 가지고 조달하는 돈은 그만큼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뿐만 아니고 이제 뒤에 엔스로픽 뭐 오픈 AI 등등 해서 쭉 줄을 서 있는데 우리 박 의원님 이 부분을 가지고 혹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게 지금 이제 강 세장에 꼭 건물에 오면 이렇게 대형 IPO가 있다. 뭐 이런 어떤 지적도 있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뭐 좀 의견을 주신다면? 뭐 제가 정답을 뭐 이렇게 제 생각을 좀 생각을 예. 일단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긴 합니다. 긍정적으로. 예,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긴 한데 사실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유 자체는 저희가 이제 뭐 AI만 사실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조금 이 AI 부분이 조금 좀 확장되는 듯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젠슨 왕도 얘기를 했지만 뭐 AI가 탑재된 PC라든지 뭐 피지컬 AI,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우리가 AI 에이전트에 뭔가 이렇게 조금만 이제 거기만 gat혀 있다가 좀 뭔가 이게 좀 확장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 자체는 이제 뭐 상장 가치 뭐 그런 다 알겠는데 제가 뭐 오늘 하나 준비한 스페이스X의 사업벌 이제 재무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예,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스타링크 정도 하나만 사실은 지금 흑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대부분 적자 있거나 사실은 매출도 사실은 잘 안 나오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PR을 볼 수 없고 이제 PSR 매출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그럼 기업 가치를 이제 많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뭐 우주 산업이 뭐 앞으로 팽창하고 뭐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뭐 향후에 뭐 스페이스X 매출이 100배 늘 거다 30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뭐 해서 안 하겠는데 글쎄요 뭐 이것이 계속해서 뭔가 기업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매출이 확 늘어나 이익이 조금 빨리 가시성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 자체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게 과연 기업 가치가 상장된 이유 상장까지는 뭐 어느 정도 오케이가 되는데 이 기업 가치 자체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 이게 그래서 상장 가치 자체가 뭐 1조 7천원 됐건 2조 달러가 됐던 간에 거기서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 주가가 거기서 갑자기 급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AI나 엔스로픽에 대한
상장 가치 자체가 확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. 네.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AI 쪽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과 관련돼서 또 논란을 사실은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좀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상장 자체가 보다도 상장 이후에 주가 자체가 잘 유지가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우주 산업이라는 게 워낙 좀 미래 산업, 약간 뭐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미래 산업이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만큼 그 가격을 유지할지는 저도 사실은 이제 뭐 50대 50 정도 인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 뭐 이제 일부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조 7천억짜리 회사 가치가 된다고 해서 시중에서 1조 7천억 달러만큼의 돈이 스페이스X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그죠? 예. 전체 뭐 일론 머스크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 몇천억 달러인데 문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외국인 매도세를 순매도를 갖다가 대형 뉴욕 증시에서의 대형 IPO로 자꾸 연결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앞으로 빠질 일이 몇 번 더 있어요. 그러면 그렇죠. 예. 엔스로픽 할 때는 오픈 AI 할 때는 또 그때 가서도 그럼 외국인 팔면은 돈 마련해서 그쪽 들어가려고요. 이렇게 얘기할 건가 싶기도 하고. 그리고 지금 저기 2008년 때 금융위기 이후에 박 의원님 저는 이제 요즘 그게 자꾸 떠오릅니다. 한 18년 정도, 19년 정도 우리가 어떤 세월을 보냈나 하면은 거의 미국 22, 일본, 뭐 중국 인민은행 할 것 없이 금리 막 낮추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레벨까지도 가고 거기다가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 막 풀어제끼는 그 세월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한 20몇 년 동안 보내왔단 말입니다. 그러다가 지금 금년부터는 2026년부터는 보니까 22는 BOJ 다음 주 이제 연준 하루 전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거 하고 22는 거의 금리 올릴 듯이 얘기하고 연준도 지금 보니까 이제 내리는 거는 기대하기 힘든 안 올리기만 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까지 됐으니 우리 하는 총재도 이제 갈 길은 인상밖에 없다는 것까지 했으면은 이거는 금리라는 것이 근 한 20년 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가고 케빈 워시는 또 대차대표 줄이자면서요. 양적 완화가 아닌 긴축이라면서요. 그렇다면 이거는 엄청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대변혁 아닙니까? 지금 우리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그쪽하고 연결하는 거는 좀 오바입니까? 어떻게? 약간 분명히 리스크는 있죠. 사실은 리스크는 있다. 예, 분명히 네. 긴축 사이클로 가는 거고 이제 결국 이제 속도의 문제일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 레벨이야 지금 3.75인데 사실은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거보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실 2022년으로 사실 더 크게 전 더 큰 거. 8월 금리 인상할 때. 예, 그때는 뭐 거의 제로 금리에서 5%까지 갔어요. 사실은 그 사이클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은 사이클이었고, 아팠죠. 예, 아팠고 사실은 주가 조정도 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주가를 거의 힘을 못 쓰는 정도 그러니까. 갔던 사이클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내려서 3.75% 정도 상황들이어서 뭐 다시 5%대로 간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거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 긴축의 신호가 되겠죠. 근데 만약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국가 조금 이제 올리더라도 뭐 연준이 현 레벨에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충격 자체는 그래도 사실은 좀 버티는 왜냐하면 또 중요한 거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금리 충격을 이길 수 있는 펀더멘탈이라든지 투자 사이클이 없었거든요. 뭐 미국에 조금 있었죠. M7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. 예.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반도체 뭐 AI 투자 얘기를 하지만 그 강력한 투자 사이클이 사실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그래서 감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. 좀 닷컴 버블, 글로벌 금융위 지금이 뭐 그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좀 금지만 갖고 생각해 보면. 사실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또 2008년 기억하는 거 보면 금리가 거의 5% 이상이었고 또 금리가 인상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랐었습니다. 예. 근데 지금은
금리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올라가는 지금 앞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 인상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행스러운 것도 이 강력한 투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그래서 조금 아직은 좀 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 기조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동안 지수만 쳐다보다가 엔원 환율 모처럼 보니까 이거 100엔당 930, 940에서 놀던 놈이 지금 960원 올라섰네요. 즉 그러니까 지금 달러엔 환율은 160엔에서 자꾸 막히고 있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0을 잘 못 올라서고 있는 와중에 우리 혼자 지금 1,400원대 후반에서 1,540원까지 와버렸단 말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모든 재정 환율이 다 비싸지는 모든 유로도 비싸지고 뭐 모든 돈이 다 비싸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BOJ가 이제 재작년 8월 아니었습니까? 여름에 첫 금리 인상했던 때가 그때 이후로는 그냥 또 동결이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또 이제 약간 어긋나니까 BOJ가 옴짝달싹을 못 하는데 여기가 먼저 움직일까요? 연준에 앞서서 금리 인상 쪽으로? 뭐 거의 그 먼저 움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BOJ가 이번에 결단한다고 보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 뭐 안 올릴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. 아까 뭐 하는 총재도 얘기를 하시니까 갈 길은 명확한데. 네, 물가도 사실은 오르고 예. 사실은 성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들이고 거기에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계속 뭐 이미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다가 국채금리마저도 이미 뭐 선반영을 해서 일본 국채금리가 뭐 몇십 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금리를 동결할 이유는 사실은 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6월 달은 사실은 금리를 결국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. 네.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까 엔이 160엔대에서 딱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예. 160만 다만 어김없이 지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. 그러니까 연초에도 그때 뭐 레이트 체크인가요? 그래서 예. 베센트 장관이 맞아요. 1월달에 예. 뭐 외환시장 개입할 것처럼 했고 또 5월달에는 일본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공격적으로 단행하면서 160엔을 지지를 했고요. 예.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일본은 160엔 이상을 사실은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로 사실은 좀 갈 수 있고,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려면 일본 은행이 조금 기준금리 자체를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PD님 우리 저 달러엔 차트 화면에 한번 나갔나요? 예. 160엔이 저기서 자꾸 막히고 있는. 네,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쭉 표시된 것이 이제 네, 일본의 예. 외환시장 개입이 이제 들어왔던 시기. 빨간색이 있었던 게 개입이 있었던 얘기다. 네, 그리고 최근에 맨 끝에 초록색 부분도 이제 외환시장 개입 다시 올라가긴 했었죠. 네네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60엔대에서는 개입이 나오고 오늘도 사실은 외환시장 쪽에서 구두개입이 일본이 이제 나온 상황. 일본이 있었다.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. 일본은 160엔만큼은 지금 레벨을 갖다가 사수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진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불과한 게 구두 개입은 나오는데 1520에서도 한번 막을라 했다가 열리니까 30원. 30원 막을 듯 하면서 하다가 그거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까지 얘기했는데도 30원이 열려버렸습니다. 이 자꾸 이제 물러서는 거예요. 물러서는 모습이 좀 그거 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은근히 또 시장에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킵니다. 뭐야 이거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 정부가 어느 정도의 원화 약세를 원하나 용인하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개입이 좀 효과는 떨어지죠. 요거 9페이지 이거는 뭡니까? AI 사용 비율은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? 아까 지금 뭐 AI와 관련돼서 네. 뭐 반도체 경기 뭐 이러한 예. 얘기에서 뭐 이게 꼭지냐 아니냐 뭐 정점이냐 뭐 계속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이제 그 뭐 하반기 전망이라든지 뭐 이러한 자료를 쓰면서 이제 그 AI의 그 보급률을 사실은 좀 갖고 있냐 말씀을 좀 그러니까 AI 사이클이 안 끝났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AI 사용 비율은 그러니까 보급률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지만 보급률이 한 28% 정도 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1% 정도가 되고요. 유럽이 높네요. 예, 유럽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비율을 좀. 와, 호주가 저렇게 AI에 저렇게 밝은 나라예요? UAE 보시면 UAE는 64%입니다. 어디? UAE.
아랍에미레이트? 예. 아, 요번에 뭐 나가 적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예.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싱가포르는 61%? 예. 와우. 중국 같은 경우 한 16% 정도. 예.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럼 미국 기준으로 28%가 이게 보급률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아직 가야 될 길이 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보급률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국면이다. 우리나라도 이제 30%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국면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AI 투자 사이클은 앞으로도 뭐 향후 몇 년 동안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보급률 사이클을 보게 되면 AI 투자 사이클,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아직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특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좀 저는 사실 뭐 반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관점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나 AI 사이클이 아직은 좀 더 간다라고 보는 두 가지 이유 자체는 하나는 아직은 투자 과잉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미국은 많이 졌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좀 있어서 이러한 투자 사이클 자체가 앞으로도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인 거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또 중국 얘기일 텐데 사실은 우리가 2008년에 뭐 여러 가지 중국 호황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 항상 느끼면 중국이 뭐를 손대서 많이 투자를 했을 때 그게 거의 꼭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 가져갈 때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투자를 많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가 완전히 좀 뭐 흐지부지 된 상황들이고 뭐 표현이 그래서 지금 좌우지가 중국 들어오면 판 깨지는 거죠. 그래서 중국이 뭐 최근에 뭐 창신이라든지 이러한 반도체 회사들이 매출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그러한 우려도 사실 오늘 반도체 업황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중국이 이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어떤 선두로 사실은 들어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만약 올라온다. 그럼 이제 과잉을 사실은 그때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. 그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보급률 사이클과 더불어서 중국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전 세계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위치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것들은 아직은 우리가 좀 반도체 사이클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저기 우리 박상현 위원님도 어차피 매크로를 보시는데 참 매크로 무시당한 지가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. 그렇죠, 예. 아무도 뭐 매크로 갖고 얘기할 것 같으면 경제지표 갖고 요새 바쁘셔서 됐고 이러면서 뭐 심지어 고용지표 무슨 뭐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말하다가 민망해집니다. 그리고 어쩔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. 근데 지금 그래도 이제 조금은 매크로를 좀 주목할 때가 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시는 뭐 지표나 신호가 있습니까?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려서 하나는 유가하고 금리입니다. 뭐 같이 뭐 연관 유가하고 금리. 예, 거의 뭐 서로 연관된 부분들이지만 결국 앞서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사실은 이러한 상승세 또 주식시장이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고유가가 지금 90불대에서 WTI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원유 재고 부족이 7월달에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한 유가가 120, 130달러 갈 겁니다. 그런 생각들이 달라지겠죠. 또 경제적인 충격도 커질 거고 덩달아서 금리는 지금 레벨보다는 또 한 단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.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이제 국채 금리와 관련된 뭐 발작 얘기도 했는데 정말 그때는 이제 발작 얘기가 더 현실화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숨어있던 뭐 사모 신용이니 저희가 알지 못했던 리스크들 자체가 또 전면의 시장에 부각이 되면 뭐 유동성도 당연히 그러면 또 스퀴즈 균칙이 될 거고요.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앞으로 조금 봐야 되는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고용지표 이런 것들도 다 결국 유가 금리하고 연동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저는 유가 흐름하고 금리 추이를 결국은 가장 좀 중요한 뭐 매크로 변수로 좀 지금 보고 있습니다.